독서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대단원에 수록된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제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건 굳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굳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좀 잘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걸 누구나 갖고 살아가진 않죠.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라든지 불안감 같은 게 스물스물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누구나 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고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나는 삶에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다소 방황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적절한 제재가 첫 번째 단원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신 같은 것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괜찮아, 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위안과 위로, 그걸 김찬호라는 사람이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찬호라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 나름의 개성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만의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는 글이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글을 뭐라고 하죠? 수필이라고 하죠. 이 글은 수필이라는 갈래에 해당이 됩니다. 수필은 손 가는 대로 자유롭게 그 사람의 개성을 담아서 쓰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필들 중에서도 이제 수필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수필은 일기나 편지처럼 그냥 내 주변에 있었던 일이나 나의 감정을 굉장히 그냥 가볍게 풀어내는 그런 수필도 있어요. 그런 건 가벼울 경을 사용해서 경수필이라고도 하는데요.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논리적으로 펼치면서 어느 정도는 설득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공감해 주기를 바라면서 쓰는 수필. 이런 건 중수필이라고 해요. 좀 교훈적인 메시지도 전달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도 하니까 내용이 다소 무겁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거울 중을 사용해서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예습을 했거나 이미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하나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중수필 옆에 경수필이라고도 필기했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문제집을 봤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의 경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편지나 일기 형식의 수필처럼 가볍게 쓰는 그 경수필의 가벼울 경의 경수필이 아니라요. 경이라고 하는 건 굳을 경 또는 단단할 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중수필 옆에 경수필이 쓰여 있다면 그때의 경은 가벼울 경이 아닌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반대가 되니까. 이때의 경수필은 굳다, 단단하다 라고 해서 뭔가 좀 중요한 내용 또는 무거운 내용 이런 걸 담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수필이나 경수필이나 의미가 거의 유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내용을 여기서의 무거운 내용이라는 건 막 사회적으로 막 어둡고 암담한 내용을 다룬 것, 범죄, 사건 이런 것을 다룬 게 무거운 내용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담을 수는 있지만 뭔가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때 무거운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근거를 보통 들 때는 내가 뭔가 설득할 땐 근거를 들기도 하는데 그 근거를 그냥 내가 막 머릿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근거를 들기도 하면서 좀 논리적,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경수필, 중수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확신이 없어도 정말 괜찮은지,
정말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럼 그냥 확신 없이 살아도 괜찮지 뭐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괜찮은 이유를 들어주면서 독자가 진짜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설득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지 잘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작품으로 꽤 괜찮다, 내용이 위안과 위로를 준다라고도 했는데요. 내용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는 설득의 과정에서 다양한 글쓰기 방식, 표현 방식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교과의 첫 번째 단원으로 다양한 설득의 전략이나 표현 방식을 익히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하면서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요걸 발견해주면 좋아요. 큰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이 가운데다 넣고 쓰는 게 큰 따옴표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수필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필은 자기가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을 쭉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굳이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할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누군가의 말을 가져다 썼다. 또는 내가 예전에 했던 다른 말을 가져다 쓰면서 설명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인용하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여기가 뭔가 인용을 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자기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성인, 어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면서 얘기했대요. 그러면 굳이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건 글쓴이의 생각과 비슷할 가능성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비단이라고 하는 말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잘 안 쓰는데요. 이건 오직이라고 하는 말과 의미는 동일해요. 다만 비단이라는 말은 오직 너뿐이야, 오직 너만 좋아해 이런 거 대신해서 비단 너만 좋아해 이렇게는 못 써요. 비단이라는 말은 이렇게 뭐뭐뿐 아니라 라는 것처럼 부정어와 짝꿍이 돼서 쓰이는 말이에요. 의미는 오직이라는 의미와 동일하지만 어쨌든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건 공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할 때 흥미와 호기심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공부가 더 재밌어지니까. 근데 공부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호기심과 흥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글에서는 호기심과 흥미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바로 호기심, 흥미 이렇게 있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의미를 잡아주시면 잘 읽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근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공부에 여러분 내일 너무 배우고 싶어. 다음 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두근두근. 이렇게 막 호기심이나 흥미 갖는 일 흔치 않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도 우리 자기 전에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아이 설레 하면서 자는 친구? 거의 없겠죠. 그런 친구 있으면 너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만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현실에 대해 이 김찬호라는 사람은 조금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사회다라고 보는 거죠. 정반대의 길이라면 당연히 뭐가 없는 길이겠어요. 호기심과 흥미가 없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해줘요.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호기심을 죽이고,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막 질문을 제기하면 질문하지 마 라고 하는 분위기라는 거겠죠.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간대요. 냉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학 공부할 때도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비웃음이에요. 차가운 웃음. 그러니까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간대요.
뭔가 열심히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수업하고 있는데 계속 어떤 친구 질문하면 쟤 왜 자꾸 흐름 끊어? 나 빨리 진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라는 눈빛으로 보는 모습을 저도 수업하면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호기심이나 흥미를 계속해서 보이면 그것 자체를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버리죠. 결국은 몰라, 나 호기심 생기고 흥미 있지만 얘기하지 않을래, 관심 없는 척할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호기심이 사라지고 그냥 수업 듣는 대로 그냥 무감정하게 그렇게 듣는 경우들이 생겨버리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문제적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자기 주장의 성격을 지금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질문하거나 뭔가 호기심이 있어서 실험을 하거나 뭔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보는 일. 오늘 과학 수업 듣다가 무슨 실험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막 실험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하려고 하면 한 2-3시간은 걸릴 텐데 시간 낭비 같아. 그냥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에 호기심 생기는 걸 자연스럽게 쳐내면서 무관심으로 흘러가는 게 습관화되고 만성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뭔가 호기심을 갖고 무언가를 하는 일이 결국은 시간 낭비라고 하면서 냉소와 무관심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내가 하는 일은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일이 이 글쓴이는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 갖지 말게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와, 매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호기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청소년들은 이 순간순간에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목표를 위해서 그러면 실력을 키워나가겠죠. 뭔가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잘하고 싶을 때 노력하고, 노력함으로써 흥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은 목표나 실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큰 따옴표에 인용됐던 말은 글쓴이가 직접 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글쓴이의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글쓴이가 생각할 때 뭔가 청소년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목표와 실력이에요.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 있으려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와 실력이 있으려면 호기심, 흥미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선 목표와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저서 속에서, 그 책 속에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에 인용한 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자의, 그냥도 아니고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더 유명한 책은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몰입하는 것만큼 큰 게 없다. 몰입하려면 흥미와 호기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흥미나 호기심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흥미나 호기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의 말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까? 라고 하면서 독자 자신이 이 사람의 말, 심리학자의 말에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게 되면. 그럼으로써 조금 더 설득력을 갖게 되죠.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말을 했는데 라고 하면 오호 하면서 설득력, 믿을만한데 라고 하면서 신뢰성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게 되면요. 글의 내용에 설득력과 신뢰성을 주게 된다는 점, 이런 게 좀 나름의 특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져서 어른이 된다는 것에 실린 거슬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을 읽으니 또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4컷짜리 만화 한 편도 생각이 났대요. 4컷 만화, 이것도 지금 그러면 인용을 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4컷 만화에 보면 아버지가 고등학생에게 아들에게 묻는다. 너 뭐하러 과외하니? 했더니 아들은 대답한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라고 대답했대요. 뭐하러 과외하니? 라는 것 자체가 너 과외를 하는 목표가 뭐니? 라고 묻는 거죠. 청소년에게 목표,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른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예전에 봤던 4컷 만화에서 네 목표가 뭐니? 과외하고 공부하는 목표가 뭐야? 라고 했더니 아들이 자신의 목표를 좋은 대학 가려고요. 라고 했대요. 그럼 아버지가 다시 묻는다.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이것도 목표죠. 좋은 대학 가는 목표가 뭐야?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했더니 또 과외하려고요. 라고 했대요. 과외하려고 과외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뭐 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목표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삶의 목표를 과외하려고 현재 과외받고 있다 하면 너무나 재미없지 않아요? 어떻게 좀 흥미롭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게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답들, 좋은 대학 가려고요 또는 과외하려고요 라고 하는 이런 아들의 답 속에서 뭔가 제대로 된 삶의 목표가 없는 청소년의 모습을 본 거겠죠.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 이건데 과외하는 목표가 과외하려고요 이런 거니까 뭔가 삶에서 과외를 목표로 살아간다 라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내가 진정한 내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외를 열심히 하는 것도 뭔가 하나하나 깨닫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재미없는 인생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의 목표가 없는 상황을 보여줘요. 제대로 된 목표가 없는 청소년의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삶에 대한, 지식에 대한 호기심, 흥미가 없는 상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씁쓸한데 이런 모습이 현재 여러분에서도 또는 여러분의 교실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도 지금 보면은 4컷짜리 만화 한 편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죠. 반짝이는 눈, 질문, 이거 자체가 뭘 보여주는 행동이죠? 호기심이나 흥미죠. 이렇게 질문하던 어린이가 나중에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손들고 번쩍번쩍 얘기하면 뭔가 주변의 시선도 따갑고 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뭐 현실적인 도움이나 아니면은 뭐 좋은 결과로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학습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생각의 집이 건축되어 버린다는 건 뭔가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집으로 다 고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 틀에 갇혀버린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집이 건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호기심이나 흥미를 갖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생각이 굳어지고 고정관념이 생기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생기고 생각이 굳어버린 상태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 탐구 능력과 뭔가를 지적으로 탐구하려면 호기심이 있어야죠. 아, 이건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걸까? 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적 탐구 능력, 그것을 탐구해야 된다는 어떤 욕구를 갖는 것이 점차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는 질문도 많이 해요. 호기심도 많죠. 그런데 그것이 이 주어진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고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우리들처럼 뭔가 열심히 탐구해야지 라고 하는 욕구가 쇠퇴되어 버리는 씁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흐름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는 현실의 상황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은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쇠퇴되어 가는 상황, 그런 문제적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함께 하고 있죠.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태로 주입된 거예요. 질문을 달가워하지 않고 호기심 갖고 흥미 갖고 이제 뭔가를 다가서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꾸 주어지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주입식 교육이 계속 주입이 되다 보면 안에서 막 호기심에 막 가져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외워라, 어떻게 공부해라 라고 하는 그 현실 속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호기심이 줄어드는 문제가 또 생기죠. 여기도 앞선 부분과 글의 전개 방식 비슷해요.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호기심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식과는 좀 달라요.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현실 속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아는 능력치를 키우려면 현실과 부딪혀야 되거든요. 부딪히려면 내가 뭔가 관심을 갖고 호기심이나 흥미를 갖고 덤볐다가 좌절도 맛봤다가 보람도 맛봤다가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어느 대학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대학 가서는 이제 뭐가 돼야지, 어디 회사에 취직해야지,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지 하는 식으로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만 고착화되는 그런 문제적 상황. 그러니까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뭔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교육 방식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도구화된 공부가 단어가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공부 그 자체에서 호기심이나 흥미를 느끼면 공부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호기심이 충족이 되거든요. 그게 공부가 목적인 건데, 사실 보통은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하는 경우 공부는 그 자체로 수단이 되어버렸죠.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구화된 공부라는 건 요거죠. 대입을 위한 수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한 도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도구화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공부냐면 대입이나 취업을 위한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했을 때 지성은 거의 실종돼 버리는 거죠. 그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공부 자체가 너무 재밌어야 그거 자체가 재밌죠. 대입이나 취업을 위한 열정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공부 그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의 열정은 따라갈 수 없죠. 우리 가끔 보면은 TV에서 어떤 학자들, 수학자들, 과학자들 보면 그거 자체를 연구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밤잠도 자지 않고 막 진짜 그거에 빠져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연구 업적도 만들어내죠. 근데 그게 보통의 사람들은 쉽지 않은 게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구화된 공부를 하는 경우 지성 같은 거, 뭔가 뭐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실종돼 버리고 열정 같은 것을 갖기 어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개 형광펜 표시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도구화된 공부가 갖게 되는 그것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화된 공부의
문제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3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 왜냐면 도구화돼 버렸기 때문에 공부 내용 자체는 나랑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3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 태도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뭐 지성도 실종되고 입시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만 지금 이게 무슨 소용? 나랑 무슨 관계?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좋은 정서를 가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 역시 원인과 결과의 흐름으로 가는 글쓰기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는 게 현재의 상황이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린 공부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학업을 냉소적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한 공부에 대한 모든 호기심을 잃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뒷부분 보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지식을 얻기 힘들고 삶과 무관해 보여서 재미 엄청 없어 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보여줬다면 진짜 제대로 된 지식의 흡수라든지 공부라든지 학문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이건 지금 뒷부분에 내용이 전환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바뀌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지금 끊고 갈게요.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실의 문제점들을 막 보여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며 그러면 지금 호기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이 현실 다 보여줬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나름의 답을 던져주는 게 그 다음 부분일 거예요. 자, 일단 이 앞부분은 세상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 이런 것들을 잃게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문제적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중간, 가운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어떤 것일지 생각하면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흥미와 호기심이 없이 도구화된 공부, 이런 건 진정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진정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화된 공부와는 다른 것.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화가 아니잖아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고 대답을 한다고 글쓴이가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도 자꾸 글들을 보면 질문을 던져요.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누군가 질문을 하면 반사적으로 무의식 중에 대답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도 그걸 알아요. 진정한 삶이라는 건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일어난다 라고 쭉 그냥 줄글로 쭉 풀어서 질문 던지지 않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일어나지? 라고 한 번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대부분은 바로 줘요. 여기 보면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된다 라고 답을 알려주거든요. 뭐야, 답 알려줄 거면서 왜 물어봤어? 이게 아니라 그 알려주는 답에 독자가 더 집중할 수 있게 미리 질문을 던져줘요. 그런 다음에 답을 주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걸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 자문자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그냥 물어보고 답했다 해서 문답의 형식으로 말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답 또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게 뭐지? 라고 순간적으로 주의 집중, 관심, 흥미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흥미 또는 관심 또는 주의 집중, 주의력을 환기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환기는 불러일으키다 라고 보면 돼요. 그걸 떠올리게 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정한 알미라는 건 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호기심하고 흥미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과 흥미가 있어야 진정한 알미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자기 나름의 지성도 일구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실마리는 그런데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 봤어요.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해야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가고 진정한 알미에 도달한다. 뭐 어떤 친구들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나 관심 있는 거 없다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글쓴이는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고 위로해줄 글을 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요. 그 실마리, 그 단서, 진정한 알무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뭐 단서나 실마리는 우연히 생기기도 해. 네가 막 뭔가를 굉장히 확신 갖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고민하지 않아도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줘요.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디 해멀은 여기서도 어때요? 뭔가 누군지 몰라 하이디 해멀 하지만 미국에서 막 외행성 연구하는 천문학자라니까 엄청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엄청난 관심사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우연히 뭔가가 생각이 났거나 뭐 우연히 뭔가 지성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참을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위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참을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밖을 내다보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관심사가 되고 나중에 천문학과에 그런 관련된 것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어릴 때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기도 한다. 그래서 그걸 한결같이 나아가서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확신이 없거나 뭔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뭐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예를 통해서 이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의 예를 통해서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서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갈 수 있다. 엄청난 관심사 아니어도 그냥 조금 뭐 참을미 심했어. 그래서 그냥 주의를 돌리려고 뭔가를 했어. 근데 그것 자체가 너희에게 나중에 무언가 진정한 알무로 갈 수 있는 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뭐 극히 뭐 흔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너무 확신이 없다고 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이어서 계속 볼게요.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금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해주죠. 그러나라고 하면 앞선 내용을 뒤집는 역접의 이제 접속 표현인데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케이스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 행운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는 이런 흥미조차 1도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됐는데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람? 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죠.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서도 중도에 자퇴를 하거나 해서 다른 대학에 입시를 준비하고 가거나 다른 일에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30대나 되고 대학 졸업해서도요. 다시 대입을 준비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가기 위해 다시 대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잘하는 거 뭔지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10대인 여러분들이 뭔가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위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요.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청소년에게 쓴 칼럼.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가져다 이야기할 거니까 또 인용의 표현을 쓰고 있네요.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글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칼럼 중 학창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뭔가 재밌는 거 하고 호기심 갖고 흥미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네가 지금 그런 데에 관심 둘 때야 공부나 해 라는 말을 계속 들었었나 보죠. 그래서 흥미,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글쓴이가 얘기했던 흥미나 호기심 갖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 그래서 학문에 배우는 것에 냉소적이게 되고 무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 속에서 노출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됐었던 학생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당혹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그런 위로의 말을 이 긴급 구호 활동가가 했나 봐요. 가슴 뛰는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공부하라는 말 속에서 공부만 했을 때 가질 수 없는 설렘, 두근거림 이런 거죠. 즉 무언가 진짜 강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흥미나 호기심. 그러면은 흥미나 호기심 갖지 말고 그냥 앉아서 조용히 공부나 해 라고 하더니 갑자기 흥미나 호기심 갖고 가슴 뛰는 일을 해 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당혹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이 긴급구호 활동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나 봐요. 근데 그게 인상 깊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달하는 거죠.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이 말이 이제 여기 큰 따옴표로 된 이 부분이 긴급구호 활동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일 텐데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라. 즉 확신하고 뭔가를 확신을 갖고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향성만 맞으면 된다라는 것 같아요. 큰 방향에서 내가 지금 뭐 의사가 될 거야, 뭐 선생님이 될 거야,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목표 자체를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봉사하는 삶을 살 거야,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거야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그 방향을 향해 내가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실제 뭐 여행 계획표 짜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삶의 목표와 관련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도라고 한다면 뭐 삶의 목표겠죠? 완벽한 목표. 지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지시해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가다가 뭐 얼마큼 가다가 뭐 오른쪽으로 틀어 이런 식의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없어도 갈 수 있다. 완벽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겠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그럼 일단은 방향을 정했나 봐요. 만약에 가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죠. 부산은. 그러니까 방향성만 정한 거예요. 그럼 남쪽으로 가야지라고 방향을 정했다면 그 방법은 수십 가지다. 딱 하나가 아닌 거예요. 딱 하나면 그 방향에서 내가 만약에 딱 길이 하나라서 혹시라도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살짝 옆으로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일로 갈 수 있는 힘이나 뭔가 방법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이 인생은 실패하거나 좌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만 정해놓으면 부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가도 되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다가 실패하면 저 방향으로 가고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나 고속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신의주는 북한 쪽이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신의주로 가면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신의주로 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게 약간 주변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든 다이렉트로 가든 어쨌든 내가 한 방향성만 가지고 가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그냥 내가 남쪽으로만 가면 돼. 그래서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고 목포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말길. 그러니까 바로바로 뭔가 진짜 완전히 한 방향으로만 딱 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남쪽을 향해서 가고 있기만 하다면 잘 가고 있는 거다. 적어도 남행선상에 있으니까. 남행선, 남쪽으로 향하는 거죠. 삶의 방향성을 정했다면 그 방법이 약간씩은 달라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인용이 된 부분이고요. 인용을 하면서 그 인용했던 긴급구호 활동가의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요. 이 긴급구호 활동가는 유추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유추라고 하는 것은 유비추리를 줄임말이거든요. 유사한 것에 비유하여 추리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건 실제 지도 보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도로 가든 승용차로 가든 이렇게 진짜 표지판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너 지금 너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도를 찾아서 어딘가 부산으로 가는 것,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길 찾아가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절묘하게도 목표는 뚜렷하지 않지만 방향을 찾아서 가는 나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 방식, 이것과 닮아 있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에서 엄청나게 뚜렷한 목표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아도 방향성만 갖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냥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하기보다 뭔가 유사한 다른 사례를 가져다가 이야기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유비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어서 볼게요.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몇이나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몇이 되는지 진짜 궁금한 걸까요? 10명인지 100명인지 1000명인지 궁금한 게 아니죠. 몇이나 될까? 거의 없을걸? 얼마 안 될걸? 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몇이나 될까? 거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방식. 의도적으로 답을 궁금해하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강조하는 이런 류의 말하기 방식을 서리적 표현, 서리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인생 목표 깨닫고 그거대로 가는 청소년 많지 않아요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좀 더 강조해 줍니다. 인생의 목표를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어서 볼게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꿈을 직업으로 얘기한대요.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진짜 꿈이면요. 저는 이미 꿈을 이뤘거든요. 그럼 꿈을 이루면 이제 나머지는 뭐 하고 살지? 굉장히 남은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직업으로 삼는 건 사실은 적절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문제를 제기해요. 꿈이 뭐냐고 물으면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금 뭐 의사, 변호사, 언론인, 뭐 공무원, 교사. 근데 교사도 사실 저도 선생님이지만 교사지만 이 교사의 역할이 이제는 나중에 막 필요 없어진다. 막 챗 GPT 나오고 AI 뭐 이런 세상이 이제 오는 그 상황에서 의사도 막 로봇이 수술하기도 하고 변호사나 뭐 언론인의 역할을 다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의 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표는 교사야 라고 해버렸을 때 교사 이제 안 뽑아요 라고 하면 꿈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허무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직업 자체로 목표가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그 자체, 즉 직업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직업 그 자체가 꿈인 인생은 굉장히 궁색하다 라고 글쓴이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직업 자체가 꿈인 인생은 궁색하다. 그렇게 이것 자체가 막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뭐 하고 살아요? 나 꿈 잃어버렸는데 다 이루었으니 뭐 내일부터 뭐 하지? 그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했다면 이제 공부할 것도 없고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꿈인 인생이 궁색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직업을 얻고 났을 때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져. 그럼 더 이상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 그럼 내 삶 자체가 굉장히 하찮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져드는 게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난 교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 사범대 가서도 공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서울대 가야지 뭐 연세대 가야지 어느 대학 가야지 하고 대학 자체나 이런 것만 목표로 삼으면 대학생 된 순간 꿈을 잃어버렸거든. 그 어린 나이에 꿈을 잃어버렸으니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학생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꿈을 이뤘네?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꿈을 이루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대학 입학이나 이런 직업 자체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대학생의 경우는 이제 목표를 이루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직업을 목표로 삼았을 때 직업을 추구하면 꿈이 없어지는 거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 성공을 하면 목표를 이뤘으니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상황.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것 봐라. 직업 자체나 대입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얘네는 직업 자체나 대학 입학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어버리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불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유튜브 같은 데다가 대입병 이런 거 검색하면요. 대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제 설렘의 시간인 1학년도 지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대학생들 굉장히 많다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간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우리 그러기 위해서, 방황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차라리 목표, 여기선 대입이겠죠? 대입이라는 목표를 가졌었던 수험생 시절을 차라리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한대요. 대학 입학해놓고. 여러분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대학생들은 차라리 내가 뭔가 목표를 가졌던 그 고등학생 시절이 더 좋았어 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씁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또다시 그래 그럼 취직이라도 목표로 하면서 공부해볼까? 라고 하면서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취직하면 또 뭐 할 거야? 그럼 뭐 하고 살지?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를 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버리고 그 이후에 뭔가 그 꿈이라고 하는 하찮을 수 있는 그냥 직장이나 대학 이거 정해버리면 그 이후에 뭔가 발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꿈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미 답은 아까 중간 부분 다른 부분에서 좀 알려줬어요. 내가 진짜 어떤 삶의 방향성 이것을 정해야 된다는 점. 이것을 한 번 더 문제를 질문을 던지면서 말하기 시작하죠. 일단 여기서도 흐름이 한번 끊기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뭔가 목표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잡지 않아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해주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현실과 그들을 위한 위로를 던져줍니다. 그럼 이제 뭔가 제대로 된 꿈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직장이라든지 대학 이런 것은 진짜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중간 부분에서 얘기했다면 진짜 가치로운 삶은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무엇이다. 진짜 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럼 의사가 돼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데? 의사 된 다음에 뭐 할 건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요. 물어보고 바로 답을 줘요. 진짜 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얘기하려고 이 글 쓴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당연히 줘야겠죠? 꿈이라는 건 무엇이어야 하냐면 진짜 최종적으로 네가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인가. 그것 자체가 진짜 꿈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의사, 이게 네 인생의 종점이야? 아니겠지. 진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건 의사가 돼서 뭐 하고 싶은 건데?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뒤까지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또 예를 들어주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네가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공무원 자체는 직업이죠. 그 직업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그럼 공무원이 돼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거 자체가 궁극적인 나름의 그 무엇이다 라는 거 보죠. 라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너의 어떤 꿈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를 꿈으로 품고 있다면 그게 만약에 그냥 직업이라면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뭐 하고 싶지? 이런 거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임용 시험을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내내 그냥 시험 합격 이것만 목표로 했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교사가 되면 어떻게 할까? 공부가 잘 안 될 땐 그런 것도 적었었어요. 저는 국어교육과였으니까 그럼 이 내용을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걸 옆에 메모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학교 안에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 작품은 아이들이 재밌어 할까? 재미없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재밌게 가르칠까?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작품을 보다 보니까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냥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 자체, 공무원 자체는 직업이기 때문에 꿈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이상을 품게 되면 그거는 꿈이 될 수 있는 거죠. 글쓴이 관점에서. 똑같이 이번엔 의사의 예를 들어요.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 의사 돈 많이 번대, 안정적이대, 뭐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 이 두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 꿈을 이뤘다라는 관점을 직업으로만 생각하면 돈벌이에 혈안된 의사든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의사든 똑같이 꿈을 이룬 거예요. 하지만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제대로 꿈을 이룬 사람은 뒷부분, 지금 형광펜치라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의사겠죠. 환자들의 마음도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나름의 자기의 가치로운 삶을 실천하는 그 삶. 이게 가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의사는 직업적 관점에서는 둘 다 똑같이 의사지만 꿈을 제대로 이루었다, 인생을 가치롭게 산다라고 봤을 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글쓴이의 생각이죠.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기준. 이게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진정 중요한 게 뭘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뭐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는 것, 더 가치롭게 사는 것,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구별하고 분간할 줄 알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할 줄 아는 것. 이게 나에게 잘 정립되어 있어야,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청소년기의 적성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대요. 보통 적성검사는 어떤 직업 자체가 잘 맞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청소년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난 이게 중요해. 이것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가치를 정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게 스스로 머릿속, 마음속에서 다 정립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나름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 이 표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그게 상관이 없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직 뭘 할지 명확한 꿈을, 그러니까 직업을 정하진 않았어.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표대라는 게 꿈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삶인지 나는 이미 정했다. 정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은 조금 불확실해도 확신이 조금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직업으로 꿈을 정해버리면 나 의사가 돼야지 했을 때 나는 마음은 진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에 어떤 성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아. 굉장히 좌절할 수 있죠. 또는 나 공부는 잘하는데 의대 가서 실습해보니까 나 피를 보는 순간 내가 기절했어. 그래 버리면 어떡해요? 나 이제 그동안 품었던 꿈 어떻게 버리는 거지? 내가 피 보면 기절하는데 의사가 될 수 없네 하면 막 그 순간 나는 진짜 인생 실패한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내 꿈을 추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의 직업으로만 뭔가 나의 삶을 꿈으로 제한해 두면 한계가 생길 수 있지만요. 뭔가 내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표대를 정해본 거예요. 아프고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것. 이건 내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방향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길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아프고 병든 사람들 보살피는 게 나의 꿈이야. 그러면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호스피스 이런 거, 막 병동에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걸로 힘든 사람 옆에서 간호해주는 그런 간병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주변에서 뭐 상담을 해주거나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봉사하러 다니거나, 내가 조금 요리를 잘해. 그런데 병들고 아픈 사람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 때 지역사회에서 연결해서 그런 거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뭐 먹는 거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뭔가 하나의 방향을 정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흥미와 호기심이 진짜 뭐 치료하고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걸 수도 있고, 요리를 잘해서 음식에 대한 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으로 꿈을 제한하지 않고 내 꿈의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능이라든지 흥미나 호기심을 찾아가다 보면 다양하게 열린 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저는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난 그림을 잘 그려 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걸로 심리치료를 해주거나 재활을 하거나 위로를 해줄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난 운동을 잘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재활이 되도록 옆에서 같이 운동해주고 도와준다든지, 난 글쓰기를 잘해.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글을 통해서 뭐 글로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든지 다양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갈래의 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 꿈을 실현하는 길이 여러 갈래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픈 사람을 도울 거야. 이런 것처럼 삶의 궁극적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얼핏 볼 때는 잘 뛰지 않는 길도 발견할 수 있어요. 나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그림을 잘 그리네?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하거나 내 마음에 어떤 쌓였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직업적인 측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피아노를 잘 쳐, 음악을 잘 쳐. 그럼 음악 치료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해서 자기 나름의 누군가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길이지만 그런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난 목표가 분명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없는 길도 뚫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고 나름대로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삶의 궁극적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겠죠. 가치 있는 그냥 직업이나 대입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꿈꾸는 사람의 경우는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나 생각들이 여기에 꽂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전진할 수 있는 힘, 이것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그걸 정말 이루고 싶고 관심 있고 호기심이 있는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의 직업만 생각하기보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뭘 잘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부분 그런 거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내가 배우는 거에도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치고 싶어. 잘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교사이긴 하지만 역사 책 같은 거를 읽을 때도 그냥 읽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 작품, 내가 가르치는 작품이 어디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역사를 배울 때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돼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을까? 아,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의 직업이나 아니면은 대학
이것만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어떻게 살면 가치로울 수 있을까? 나에게 맞는 어떤 가치,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훨씬 이 삶이라고 하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글 자체는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끝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삶은 확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직업을 가지겠다고 난 목표로 삼았어. 또는 나 이 대학 가려고, 또는 이 학과를 가려고 목표로 삼았어. 이게 있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이것을 파악해보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걸 꿈으로 삼아서 꿈으로 삼아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자체가 삶의 고난이나 힘든 순간도 극복하면서 흥미나 호기심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돕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글쓴이가 쓴 글을 쓴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확신이 없어도 삶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 가치로운 삶의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면 충분히 너희들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는 좀 설득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글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꾸 짓누르고 약간의 냉소적이고 학문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제대로 된 꿈을 품고 살아가면 너희들 더 잘할 수 있는 애들인데 라고 하면서 너희들 진짜 진정한 꿈을 품고 가치 있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했던 글이었습니다.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 이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난관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길조차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해서 내용 전체 다 살펴봤고요. 한번 글 자체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분 뭘 이야기하는지 그 내신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어떤 표현 방식, 여기서 자주 쓰고 있는 게 인용의 방식이라든지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쉽게 이해하기도 하고 내용에 어떤 신뢰성을 더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도 사용을 했고요. 유추의 방식, 유추는 넓은 범위에서 이제 비유의 방식이기도 하죠. 유사한 상황에 비유를 하면서 독자가 훨씬 이해하기 쉽게끔 썼던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내용 봐주시고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수업 영상을 찍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